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조금 제가 한국 사회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젠가 오늘인가 그 추적 60분을 봤습니다. 뭐 KBS에서 하든지 MBC에서 하든지 뭐 그러던데, 이번 그 추적 60분에서 얘기한 건 홍콩 ELS 대규모 손실 사태에 대해서 추적한 것을 방송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것을 쭉 보고 느낀 게 뭐냐면, 한국의 노인의 빈곤율이 금융기관 때문에 높아질 수가 있구나. 그게 노인 빈곤율이 뭐 한 4, 5년 전에는 44%였는데 지금 조금 줄어서 42%라고 하더라고요. 조금 줄긴 했는데 뭐 그렇게 많이 준 건 아니고, 아직 42%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방송된 것은 그 홍콩의 ELS에 대해서 방송한 건데, ELS는 Equity Linked Securities라는 것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ELS라고 부르는데, 주가 연동 증권이라고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몇 해 전에는 그 뭐 DLF의 사모펀드 손실도 났고, 그 전에도 계속 펀드 사고가 났고, 몇 년마다 한 번씩 그런 것이 터지죠. 그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돈을 맡긴 사람들의 많은 부분들은 이제 노인들의 은퇴 자금일 텐데, 그분들의 사연을 이렇게 방송에서 들으니까 연 4%, 5%의 이유를 위해서 그런 뭐 금융기관에서 추천한 것의 내용도 잘 모르고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금 홍콩 ELS는 지금 47% 손실이 났어요. 3년 동안 했는데, 그게 참 슬픈 이야기죠. 1억을 넣었는데 남은 게 5,3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뭐 이윤은 뭐 그렇다 하고 이윤도 다 날라갔고. 그런데 이제 금융기관 담당자들의 그 태도, 답변, 그 처음에 들 때의 그 것과 지금 손실 사태가 벌어지고 났었을 때 천양지 차이로 다른 그런 어떤 아주 불성실한 금융기관의 답변.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금융기관이 멀리 있는 금융기관이 아니에요. 한국의 제1금융기관, 뭐 농협, 뭐 신한은행, 국민은행, 뭐 우리은행, 뭐 이런 은행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내노라는 은행이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뭐 몇 년 전에 벌어졌던 사모펀드니 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홍콩 ELS 사태라든지 이런 게 벌어지고 나면, 여러분들이 그게 예를 들어서 북미에서 벌어졌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까? 그 방송에서 뭐 잠깐 얘기를 외국인이 나와서 얘기를 하던데, 그런 일이 여기서 벌어지면 그 금융기관은 파산이에요. 여기에서는 그런 어떤 도덕적 해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2008년도 세계 금융 문제가 생겼죠. 미국발. 그래서 그 금융기관이 파산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북미 사회에서는 그런 것을 용납할 수 없어요. 그런 금융기관의 무책임한 태도,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 4월에 한국에 갔다고 그랬죠. 갔을 때 이제 그 금융기관에 갔는데, 그 금융기관의 그 창구에 앉아 있는 사람의 태도, 뭐 이런 걸 보고 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뭐 캐나다에서 20
30년 이상을 살면서 캐나다 은행하고 쭉 거래를 했는데 그런 불성실한 아주 건방진 은행원의 태도를 여기서는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매년 한국에 간 것도 아니고 뭐 5년, 뭐 7년 뭐 이런 식으로 가서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데스크에 앉아 있는 뭐 이 영어로 얘기하면 여기서는 텔러거든요. 그 텔러한테 막 뭐라 그랬어요. 제가 당신과 같은 그런 태도, 그렇게 그 융통성 없는 일 처리 이런 거는 내가 살고 있는 캐나다에서 상상할 수도 없다. 그래서 그 설명을 했더니 그 앞에 쭉 있던 은행원들이 아무 소리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언성이 하도 기분 나빠서 언성이 높아졌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뭐 팀장이라도 쫓아나와서 뭐 해명하고 그래야 될 텐데 팀장조차도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게 현지 텔러하고 한국 금융기관 텔러하고 직접 얘기한 게 그게 처음이었어요. 그 전에 제가 갔었을 때는 그 금융기관 센터 장이 저하고 직접 거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텔러하고 만날 일이 없었어요. 캐나다에 이민 와서 한국에 들어갈 때도 항상 그 센터장이 저를 케어해 줬는데 작년 4월에 들어갔었을 때는 그 센터장이 은퇴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그 앞에 이제 있는 텔러하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놀랐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제 금융 정보를 들여다보면 온라인상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게 드러날 텐데 예를 들면은 매번 통장에 4,5천만 원씩 통장에 들어있어요. 한화로. 그게 매번 그렇게 4,5천만 원씩 들어있는 통장에 이율이 얼마냐면 그 통장은 이제 해외 직거래 통장이기 때문에 연리가 0.3%에서 0.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이자가 없는 통장이죠. 그러면 자기네가 내 통장에 들어있는 금액으로 인해서 얼마나 이익을 보고 있다는 걸 눈에서 뻔히 보이잖아요. 그렇죠? 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의 늘 잔고에 들어있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그 VIP라는 걸 알 텐데도 그렇게 태도가 뻣뻣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한테도 그렇게 뻣뻣한데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보면 더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 사람 보고 그랬어요. 당신과 같은 그런 태도를 갖고 일을 하면 앞으로 내가 보기에 당신은 필요 없을 것 같다. AI가 일 처리해도 될 것 같다. 내가 왜 당신 같은 인간하고 일 처리를 하느냐. AI가 앉아있으면 더 잘할 것 같다. 라고 그랬더니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나중에는. 뭐 미안하다는 소리는 안 하고 그걸 보고 한국의 금융기관이 상당히 문제가 많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제 추정 60분을 보고 나니까 막 75세 막 70세 넘어간 이 노인들이 은퇴 자금 때문에 이제 은행에 가서 맡긴 거예요. 그 사람들 말을 믿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충 연 4% 정도 받았으면 좋겠다 이자를 해서 이제 맡겼는데 그게 3년 동안 투자한 게 47%가 손실이 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 방송사에서 가서 얘기를 하는데 금융기관이 얘기하는 것은 순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의 빈곤율이 높아지는 것은 일정 부분 제1금융권의 금융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캐나다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캐나다에서는 웬만한 계좌에 넣으면은 연 4% 이자 계좌는 많습니다. 수두룩해요. 뭐 예를 들어서 세이빙 어카운트라고 있거든요. 이제 여기는 어카운트를 여러분들이 이민 들어오시면 아실 텐데 어카운트를 열면 두 가지 어카운트를 열어줘요. 체킹 어카운트, 세이빙 어카운트를 열었는데 체킹 어카운트는 거의 이자가 없어요. 이제 세이빙 어카운트를 열어주는데 이게 연 2.5% 이자가 붙는 거예요. 높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 쪽 통장에다가 넣으면은 연 4%는 쉽게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연 4%의 어떤 이율은 아주 낮은 것에 들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잖아요.
제가 든 그 펀드, 이 펀드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게 그 ELS의 한 종목인데 좀 그거하고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ELS의 한 종류인데 이 은행기관에서 쭉 주가 분석을 다 해가지고 전망이 있고 좋은 것들만 포트폴리오로 만들어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가능성이 높은 그 주식에다가 주로 투자를 해요. 부동산도 투자를 약간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율이 엄청나게 높아요. 저 같은 경우 보면은 코로나 때 코로나 기간이 총 3년이었잖아요. 첫 해하고 두 번째 해는 저도 손실을 봤어요. 뭐 다들 손실을 봤겠죠. 그런데 코로나 3년째 들어서 3년째의 그 리턴이 1, 2년 동안 첫 해, 둘째 해의 손실을 만회하고도 남을 정도의 리턴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3년을 놓고 보면 그래도 많은 수익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럴 정도로 여기 금융기관이나 투자회사들 사람들이 실력이 높아요. 제가 이제 은퇴가 다가왔으니까 은퇴 후에 그 삶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한국의 노후를 위한 자문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유튜브에도 있고 뭐에도 있고 방송에도 나오고 유명하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공개적으로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연사 4% 수익을 얻으면 잘 얻는 거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북미에서 연사 4%는 거의 밑바닥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 투자하는 게 주로 어디냐면 상가를 하거나 오피스텔을 하거나 그런 데는 공실률이 많이 비잖아요. 그러니까 공실률이 없는 그런 데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거긴 또 비싸요. 주로 이제 강남의 핵심 자리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10억을 갖고 노후 준비를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노후 대책을 설명해주는 자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한 달에 400만 원의 수익을 얻으려면은 연 4%를 가정하면 10억 4천만 원 정도가 투자가 돼야 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10억이면 여기서 100만 불이거든요. 100만 불 정도면 여기에서 투자를 하면 대충 해도 10만 불 돼요. 10% 정도를 리턴을 받는다고요. 그러면서 그 10% 안에는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가만히 돼서 붙어가요. 그러니까 같은 10억이 한국에서의 10억과 캐나다에서의 10억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게 어디서 오느냐? 금융기관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금융기관은 왜 그런 위험한 것, 고위험이면서 이렇게 원금을 까먹을 정도 위험한 곳에 하느냐? 개인 고가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에 따라서 개인 은행원의 실적 평가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금융기관은 뭐냐? 거기 판매 수수료가 급증을 하니까 판매 수수료하고 금융사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 금융기관의 출세를 위해서, 그 다음에 금융기관의 수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에 대한 관심은 없는 거예요. 그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이번에 3조 정도 손실이 났다고 그러는데 지금 한국 금융기관이 1년에 수익 나는 게 10조 이런 단위 아닙니까? 그러면 물어줘도 되잖아요. 여기 같으면 물어줘야 돼요, 당연히. 그래서 한 할머니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74세 할머니인데 6억 6천만 원을 은행에 맡겨서 투자를 했는데 3년이 지났는데 지금 원금의 53%밖에 안 남았대요. 그러니까 3억 한 4, 5천 정도 남았다고 신세 한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그분의
노후를 비참하게 만든 거예요. 그건 금융기관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한국은 은행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연 4% 수익이 쉽지 않다고들 금융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북미에 나오면은 4%는 최저 수준입니다. 뭐 최고로 가면은 10% 이상도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민을 나오시게 되는 것은 참 행운이에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있는 자산을 가능하면 다 갖고 나와서 여기서 금융기관에 공부를 하셔서 좋은 금융기관에 가서 투자를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노후가 보장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도 재산을 두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수익이 거기에서도 꽤 나긴 했는데, 그 돈을 갖고 와서 여기서 투자를 했으면은 한국에서 번 돈의 한 서너 배, 4배, 5배 정도의 수익을 얻었을 거예요. 근데 뭐 한국에 남겨놓은 곳에 대해서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번 돈은 한국에서 놔두고 그 달러를 유출하지 않은 것이 되니까 나름대로 뭐 한국을 생각한다고 한 거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그게 한국에 돌아가서 조금 생활을 하면 상당히 그 부분이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민을 오시거나 또는 자녀가 캐나다에 살고 있다면 투자를 한국에서 하지 마십시오. 그 돈을 뭐 자녀를 통해서 또 본인이 잠깐 이민을 오든지 이민을 부모 초청으로 오든지 해서 그 돈을 캐나다로 갖고 와서 캐나다에서 투자해 놓고 다시 돌아가시면 됩니다. 한국으로 되돌아가면은. 근데 한국에서 캐나다 은행으로 돈을 보내는 데는 제한이 있다고 제가 그랬죠. 한 외환 통장당 US 달러 10만 불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아니면은 그게 넘치면은 이제 가서 핸드캐리를 할 수 있는 방법, 1인당 1회에 10,000불 정도를 핸드캐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외환관리법에 의해서 한국에서 캐나다로 돈이 나오는 거에는 제약이 많은데, 거꾸로 캐나다 계좌에서 한국 계좌로 들어가는 것은 제한이 없어요. 한국 정부는 웰컴이죠. 그렇죠? 캐나다 정부에서는 제한이 없어요. 무제한 돈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10억이 있다고 합시다. 그 10억을 캐나다 와서 투자를 해놓으면 캐나다에서 잘 투자를 뭐 웬만큼 하면 은행에 가서 또는 투자회사에 가서 상담을 하면 연 10% 정도의 그 투자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럼 거기에 투자를 해놓으면 연 10% 정도의 그 수익이 나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그게 이제 은행에서 하셨으면 은행 계좌로 은행의 그 어카운트에 들어있는데, 은행이든 뭐 투자회사든 이렇게 되면은 전화를 하면은 그 투자 어카운트에서 내 은행 어카운트로 돈이 바로 다이렉트 디파짓이 돼요. 그럼 그것을 한국은행으로 전산상에서 송부만 하면 돈이 들어갑니다. 상당히 쉬워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뭐 5억이다. 5억이면은 1년에 5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나죠. 그렇죠? 10억이면 1억 정도. 5천만 원이면은 400만 원 정도 월 생활비가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지금 제대로 살아가려면, 중산층으로 살아가려면 월 한 400만 원 정도 여행을 조금 다니면서 있어야 된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런 정도의 투자 수익은 여기서 쉽게 얻을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자녀가 있거나 본인이 잠깐 이민을 와서 여기서 투자를 해놓고 되돌아가서 여기 돈을 한국은행으로
돈을 보내시면 됩니다. 그게 상당히 꽤 괜찮아요. 그러니까 한국 내에서 투자를 하는 것은 상당히 은행 자체가 실력이 없고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투자 회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요번 추정 60분을 보고 이렇게 느낀 게, 투자를 이곳 북미에서 하는 것, 저는 이제 미국은 잘 모르니까 캐나다에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상당히 안전하고 스테이블한 그런 투자 방법이 되겠다라는 것을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은행에 가서 또는 투자 회사에 가서 상담을 하면은 상당히 친절해요. 자세히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예를 들어 투자를 해놨잖아요. 한국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투자를 해놓으면 매달 그 투자 회사나 은행에서 그 투자 실적을 보내줘요. 나한테. 뭐 이메일을 통해서든지 아니면은 메일을 통해서 그 투자 리포트를 보내줍니다. 매년도 하고 매달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그 어카운트에 들어가서 매번 메일 조회를 할 수 있어요.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메일 조회를 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투자해 놓은 것을 매일 체크하거든요. 그래서 그 매일 체크하거나 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체크하는 것의 좋은 점은 뭐냐면, 투자 리포트도 받아봤죠. 내가 투자한 것을 내가 매일이든지 일주일이든지 체크하잖아요. 체크하면 그 투자 상태가 나빠지면은 여기서는 그 계좌 종목을 쉽게 다른 종목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내가 투자 회사나 은행에 가서 내가 지금 여기에 투자하고 있는데 투자 실적이 작년 1년을 살펴보니까 또는 2년을 살펴보니까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걸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거기서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이게 더 좋습니다 하고 종목을 그 자리에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바꾸면 그게 내일이면 바꿔져요. 그러니까 종목 변경이 상당히 용이하다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에 지금 생긴 홍콩 ELS를 매일 조회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뚝뚝뚝뚝 떨어지는 게 보이면은 은행에 가서 이것을 다른 종목으로 바꿔주세요. 이거 수익률이 안 좋네요. 그러면 바로 바꿔줘요. 그건 여기 금융기관은 그렇습니다. 한국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투자하실 때는 상당히 좋다. 종목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매번 투자 리포트를 매달 보내준다라는 것. 그걸 보고 내가 종목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여기 투자는 상당히 안전하고, 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홍콩 ELS 같은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금융기관에서 책임을 져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회사가 파산을 하게 되니까 여기서는. 그리고 이제 여기 투자 전문 요원들이 실력이 워낙 뛰어나요. 캐나다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캐나다 국민연금의 투자 국민연금 공단의 그 투자 수익률은 거의 세계 탑이에요. 상당히 실력이 있습니다. 여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많이 그 추정 60분을 보고 너무 캐나다하고,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하고 한국의 실정이 너무 다르고 사회가 너무 다르고 어떤 면으로 보면 너무 불쌍하고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면, 그런 찬스가 된다면 자녀가 여기 조기 유학을 왔다가 여기서 눌러 앉는다면 투자금을 이쪽으로 보내서 여기서 투자를 하셔서 그 수익은 다시 한국으로 갖고 들어가면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나오는 돈에는 제약이 많지만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트랜스퍼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여기 수익률도 높고 상당히 좋고 릴라이블하니까 그렇게 불안한 한국 금융기관에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캐나다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그 방송을 보고 제가 그동안 쭉 느꼈던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런 식으로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종목을 말할 수는 없지만 인플레이션까지도 감안이 돼서 수익이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투자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부디 노후에 재정 때문에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서 이 영상을 제작합니다. 감사합니다.